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기자 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로 떠올랐던 프리미어리그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전멸했습니다. 지난 시즌 트래블을 이루며 세계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았던 맨체스터 시티가 충격적인 승부차기 실축으로 인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넘지 못했는데요. 이 결과가 다음 시즌 36개 팀 참가로 확대 개편하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게도 큰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맨시티는 왜 레알 마드리드를 이기지 못했는지, 왜 이번 승부차기를 사상 최악의 실축이라고까지 언급하는지 경기 세부 기록과 주요 장면을 통해 살펴보고 토트넘에게 미친 영향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이 확정됐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두 팀을 배출했어요.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진출을 했고 프랑스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 스페인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가 진출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난 시즌에 트래블을 달성하기도 했던 맨시티의 강세도 있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팀이 단 한 팀도 이제 4강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이제 전날 있었던 결과에는 라리가의 바르셀로나가 파리에 패배하고 라리가의 아틀레티코가 도르트문트에 패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라리가 역시 3개 팀이나 4강에 오를 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데 두 팀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결과는 아스널이 바이에른 뮌헨에 0대1로 패배한 것에 이어 맨시티가 승부차기 끝에 레알 마드리드에 패배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맨시티는 지금 객관적인 전력이나 축구의 실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고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FA컵도 4강에 올라있다 보니까 2회 연속, 2시즌 연속 트래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탈락으로 인해 그것은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가 역시 챔피언스리그 DNA를 보유한 팀답게 14번이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던 팀답게 맨시티를 상대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예, 무엇보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말씀하신 대로 챔피언스리그의 압도적인 최다 우승팀, 챔피언스리그의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팀인데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바로 디펜딩 챔피언. 지난 시즌 우승팀을 만났을 때 6번이나 탈락시킨 신기록을 만들었다. 종전에도 5번이나 탈락시킨 것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6번 탈락시키는 기록을 통해서 디펜딩 챔피언을 탈락시킨 기록 2위 팀보다 2배 이상 많은 2위 팀이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도적인 차이의 기록을 만들면서 역시 챔스는 레알의 대회다. 이런 좀 기억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8강전 경기를 결승전이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꺾었습니다. 맨시티가 이제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죠. 사실 1차전 때 부상으로 워커가 출전하지 못했고 더브라이너도 경기장까지는 동행했는데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못 뛰었기 때문에 그런 이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워커도 복귀했고 더브라이너도 선발 출전을 했고 무엇보다 이 경기는 맨시티의 홈에서 열렸기 때문에 맨시티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봤는데 이제 탈락을 했단 말이죠.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 비니시우스를 가짜 9번 최전방에 놓는 역습 축구를 구사했는데 흥미로운 것이 본래 이제 비니시우스가 왼쪽 공격수로 사이드를 파는데 최전방에서 조금 직접적으로 상대 센터백을 위협하는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고 호드리그가 원래 중앙인데 왼쪽에 배치돼 있잖아요. 네. 이 두 선수가 교차해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해주면서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두 명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움직여주면서 공을 소유해주고 압박도 해주고 또 그 뒤를 크로스와 카마빈가가 커버했는데 카마빈가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이제 이곳저곳을 누벼주고 크로스가 노련하게 공을 뿌려주고 맨디, 나초, 리디거, 카르바알의 포백 라인은 조금 보수적으로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많이 하지 않고 뒤에 쳐져서 플레이하면서 역습 축구를 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 축구를 하는 일들이 겨울에 없는데 맨시티를 상대로 한 이 두 번의 경기에서는 역습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득점을 노리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바르디올, 디아스, 아칸지, 워커의 이 포백 라인 중에 그바르디올과 워커까지 특히 아칸지까지도 공격에 많이 가담하면서 거의 디아스 원백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인 경기를 했는데요. 네.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필 포든 선수가 케빈 더브라이너가 빠진 기간 동안 공미 역할 더브라이너의 저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는 더브라이너가 그 자리를 맡았을 때 포든의 영향력이 조금 떨어졌던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홀란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가운데 더브라이너의 결정력이
비록 이날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조금은 평소보다 떨어졌던 면들이 맨시티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뭐 최상이었지만 충분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과르디올라 감독이었는데 호드리고의 선제골이 먼저 나왔죠. 예, 이날 경기 12분 만에 원정팀인 레알 마드리드에 호드리고가 골을 넣게 되면서 역습을 준비하는 팀에겐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72분에 조금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그릴리시를 빼고 드리블 능력이 좋은 도크를 투입하면서 특히 이 도크를 통해 사이드의 균열을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76분에 더블라이너의 동점골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 물론 선수 교체를 하긴 했지만 연장전으로 돌입을 했고 연장전 돌입 후에는 정말 이제 맨시티가 승부수를 던졌죠. 고전하던 혼란을 빼버렸어요. 네. 연장 시작권까 빼버리고 알바레스를 투입했고 그 뒤에 코바치치, 스톤스까지 투입을 하면서 아칸지 더블라이너를 빼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했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실리적으로 움직이면서 승부차기를 노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니시우스를 빼고 풀백을 볼 수 있는 바스케스, 풀백인 카르바하를 빼고 센터백인 밀리탕을 투입했다. 이 얘기는 물론 이 선수들이 경미한 부상이 있긴 했지만 조금은 지키면서 경기를 했다. 즉 승부차기를 좀 많이 준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알바레스가 먼저 골을 기록했고 모드리치가 이제 실축을 하면서 경기 양상이 맨시티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승부차기를 할 때도 먼저 차는 팀이 유리하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차는 팀이 이제 그걸 성공시키면 그 다음 선수가 부담감을 갖게 되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노련한 베테랑인 모드리치가 그답지 않게 조금은 뭐 안일하게 차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또 골키퍼가 잘 막은 면도 있거든요. 이게 딱 막히면서 맨시티가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시티의 두 번째 키커인 베르나르도 실바가 루닌 골키퍼, 이 레알 마드리드의 루닌 골키퍼가 그냥 서 있는데 거기다가 패스하듯이 공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번 키커인 벨링엄이 성공시킨 다음에는 코바치치는 물론 저렇게까지 안일하게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가운데로 쏠린 슈팅을 하면서 막혔다. 연달아 막힌 이후에는 완전히 멘탈이 다 나갔죠. 물론 그 뒤에 필포든도 성공을 시키고 뭐 맨시티의 골키퍼인 에데르송 킥으로 나서 성공을 시켰지만 레알 선수들이 나머지 모두 다 침착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4강에 오르게 됐는데 역대 최악의 실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베르나르도 실바의 승부차기 실패는 아직도 이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누굽니까? 침착함의 대명사, 냉정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 이 선수의 킥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킥이 나왔는데 파넨카를 차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네. 킥의 모션을 봤을 때는 파넨카를 노렸는데 이 파넨카 킥이라는 게 보통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상대 골키퍼의 심리전에서 압도하는 것이고 심리적인 타격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하면 골키퍼는 더 혼란스럽고 더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데 몸을 던지려는 의지가 없고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마도 파넨카를 찰 거라는 것을 마치 알았다는 듯이 서 있으니까 당황한 거죠. 베르나르도 실바가 당황하면서 어라? 안 날리네 하니까 파넨카를 제대로 차지도 못했고 구석으로 노리지도 못하면서 정신이 멈춘 게 아닌가. 그래서 마치 이거는 패스 훈련을 하듯이 그런 상태가 되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실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가만히 서서 베르나르도 실바의 킥을 그냥 편안하게 잡았습니다. 마치 같은 팀에서 백패스 하듯이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텔레그래프에서는 이 베르나르도 실바의 킥을 가지고 기사 하나가 나올 정도로 도저히 좀 믿을 수 없는 좀 이상한 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무대의 중압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루닌 골키퍼, 정말 어린 골키퍼로서 티보 크루투아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찾아온 기회를 잘 포착하고 이번 경기 정말 최고의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렇게 승부차기 끝에 레알 마드리드가 4강에 올랐지만 객관적인 전력이나 경기력이나 실력면에 있어서는 맨시티가 분명히 강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이 축구 경기를 복싱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레알 마드리드가 가드를 올리고 맨시티의 공격을 다 막아냈어요. 예, 이번 경기 1대1 120분 동안 정말 팽팽했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기대 득점이 맨시티가 2.73골이니까 사실은 3골 정도는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네. 레알 마드리드도 1.4 기대골이니까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대로 골이 나왔다면 맨시티가 3대2로 이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슈팅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맨시티의 슈팅이 33개. 33개의 슈팅을 했고 레알이 8개니까 거의 뭐 4배 정도 슈팅을 많이 했고 유효 슈팅도 9대3 그리고 점유율 67%.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의 팀이자 세계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데 맨시티를 상대로 약자의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맨시티인데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실점 이후에 좀 따라가는 모습들은 또 인상적이었죠. 예, 실점 이후에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이 기대득점 기회, 먼저 좋은 기회를 잡은 팀은 레알 마드리드였고 네. 그 기회를 바로 골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뭐 맨시티 혼자 경기한 것 같아요. 뭐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뭐 한두 번 공격한 게 있지만 거의 뭐 장악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어쩔 수 없이 유연한 건 또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예상하고 애초에 내려서는 역습 축구를 준비했기 때문에 경기의 운영, 경기의 계획 측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밀리다가 쩔쩔매다가 꾸역꾸역 이긴 게 아니라 그거 알아. 너네 지배해. 우리 막다가 역습할게. 그렇게 이겼다고 볼 수 있는 패스 네트워크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네트워크를 보면은 맨시티는 원래 본연의 모습, 맨시티 가던 축구 그대로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거 지금 레알 마드리드 13번이 공격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했어요. 전원이 다 내려왔고 네. 맨시티는 디아스만 빼고 전원이 상대 지역에 가 있다. 이런 그 평균 위치는 레알보다 더 떨어지는 팀과 맨시티가 할 때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그만큼 일부러 내려섰다. 공을 소유할 때나 아닐 때나 다 자기 진영에서 보수적인 경기를 한 것인데 안첼로티 감독이 끝나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맨시티를 상대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였다. 유일한 방법. 우리는 굉장히 스펙타클러한 방법으로 수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준비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주도권을 빼앗겼다가 아니라 주도권을 주고 이기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통제 구역, 이제 이런 구역별 점유율을 봐더라도 거의 모든 영역을 맨시티가 지배했지만 이렇게 오른쪽 측면 깊은 곳, 왼쪽 측면 위쪽을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갔잖아요. 측면 타고 역습하는 걸 애초에 준비했다는 겁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여러 차례 경험했고 이제 우승도 몇 차례 경험을 했었던 안첼로티 감독도 맨시티를 상대로 이런 방법으로 축구를 해서 결과를 얻었어요. 예, 결국에는 이 안첼로티 감독이 팀에 맞게, 선수에 맞게, 상대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그를 수많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유럽 5대 리그를 모두 우승한 최초의 감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도전적인 축구, 뭐 철학적인 이상적인 부분들을 뭐 좋아요. 하지만 네. 꼭 이겨야 하는 승부처에서는 이렇게 실리적인 전략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역습 축구 한다는 게 약간 능동적이지 못한 수동적인 축구를 한다는 게 꼭 뻥축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롱볼을 때리긴 하는데 그 롱볼을 연결하는 과정에는 세밀한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선제골 과정은 그냥 뻥 차놓고 달려들어가서 넣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12분 장면인데 맨시티가 이렇게 압박해 들어올 것, 전반 초반부터 이렇게 강한 압박을 할 것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루닌 골키퍼가 지금 이 카르바할 쪽으로 연결을 했죠. 지금 상대의 압박이 상당히 치열했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맨시티의 압박 그물이 촘촘하게 다가오자 일부러 사이드에 멀리 벌려있던 카르바할 쪽으로 루닌이 뻥 연결했어요. 카르바할 쪽으로도 또 압박이 와요. 근데 이 압박이 왔을 때 무리하게 근거리에 패스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뒷공간으로 뻥 찹니다. 이게 그냥 생각 없이 뻥 찬 게 아니라 노린 거예요. 그 낙하 지점을 벨링엄이 정확하게 포착하고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롱볼 축구를 해도 기술이 좋은 선수들로 계획대로 패턴 플레이를 가져가니까 벨링엄이 공을 딱 잡았을 때 두 명의 맨시티 선수 압박을 또 풀어내고 탈압박으로 나오는데 벨링엄이 등번호 5번 지단의 후계자로 꼽히잖아요. 왜 지단이라고 불리는지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우아한 볼터치로 이걸 풀어냈을 때 뒤에서 3자의 움직임으로 발베르데가 탁 치고 들어가죠. 글로 또 정밀하게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서 발베르데는 본인 쪽으로 또 압박이 오니까 중앙 공격수로 뛴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이 잘 맞았던 거예요. 원래는 비니시우스가 왼쪽, 호드리구가 중앙 공격수의 성향의 선수인데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오고 호드리구가 왼쪽으로 갔죠. 그렇게 교차되어 움직인 다음에 비니시우스가 발베르데의 패스를 받아서 문전 우측으로 돌파에 들어갔고 여기서 왼쪽으로 넘겨줬을 때 원래는 비니시우스가 있을 자리에 호드리구가 가서 슈팅까지 하는 정말 맨시티 수비에 허를 찌른 패턴 플레이가 나왔고요. 물론 이 슈팅이 에데르송에게 막히긴 했지만 하필이면 호드리구 앞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툭 밀어 넣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비니시우스 선수가 이렇게 이제 파고들 때 보면은 뭐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멈추거든요. 발베르데 패스를 잡았을 때 접고 들어갈까 아니면 바로 치고 들어갈까를 움찔움찔하면서 상대 수비의 타이밍을 빼앗는 그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플레이가 역습 위주로 전개되면서도 보는 재미가 있는 게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판단력과 축구 지능과 기술적인 센스가 뛰어나니까 이게 재밌다,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호드리구 선수의 골은 또 이제 의미 있는 골이 된 이유가 이게 챔피언스리그 통산 20번째 골이잖아요. 벌써 20번째 골인데
레알 마드리드 하면 뭐 지금 모드리치, 크로스, 홈, 비니시우스, 뭐 지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벨링엄 등 스타 선수들이 많고 호드리구가 좀 많이 간과되는데 중요할 때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호드리구의 골이 결정적이었거든요. 이날 벌써 20번째 챔피언스리그 골을 넣을 정도로 아직 어린 선수인데 대단한 기록인데다가 이 선수의 클러치 능력 20골을 넣었는데 19골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나왔고 그 나머지 한 골도 거의 뭐 아크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골문 안의 지배자, 거의 뭐 제2의 호마리우 아니냐고 생각이 들 정도의 놀라운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오른발, 머리 다양하게 이제 골을 기록했는데, 자, 전반전 19분에는 맨시티가 또 기회를 한번 맞았었어요. 사실 그 뒤로는 이제 다 맨시티의 공격만 나오는데, 네.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불운했던 면도 있어요. 일단은 말씀드린 이 장면은 베실바의 헤더 패스가 퉁 뛰어 올라왔을 때, 홀란 선수가 굉장히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했지만, 힘이 좋고 키가 크니까,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죠. 버티면서 헤더 슈팅한 게 떠올라서 들어갈 뻔했는데 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고요. 이어서는 더브라이너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우측 후방에서 때린 강력한 이제 중거리 슈팅을 루닌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요. 51분 같은 장면도 더브라이너가 베실바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압박을 흔들어 놓고 배우 침투 패스를 홀란에게 연결했는데 홀란 선수가 이제 침투에 들어갈 때 나초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루닌까지 무너졌지만 골문 앞에서 걷어내는 정말 기가 막힌 수비까지 보여줬거든요. 네, 결국 76분에 맨시티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예, 도쿠 선수를 투입한 효과가 나왔는데 도쿠가 1대1에서 왼쪽에서 이제 돌파에 성공한 이후 컷백을 준 것 리디거가 잘라냈지만 그 잘라낸 공이 더브라이너 앞에 떨어지면서 더브라이너가 이번에 냅다 후렸죠. 이건 이제 동점골이 됐고 동점골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맨시티가 역전골까지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78분에 더브라이너 선수가 이제 아칸지의 패스 연결을 받아서 강력한 슈팅을 한 명을 제치고 때렸는데 이게 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예,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어갔고 무엇보다 82분 이 장면은 더브라이너답지 않았던 마무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도쿠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상대 수비를 좀 무너뜨리는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도쿠가 투입되고 난 이후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도쿠의 돌파를 계속 놓치니까 도쿠 선수 앞에 보면 이제 두 명의 레알 선수가 붙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맨시티 해법은 뭐냐? 센터백인 아칸지가 마치 윙백인 것처럼 저 위치까지 올라가는 오버래핑을 통해서 허를 찔렀고 여기서 아칸지의 컷백이 앞에 홀란 선수가 침투하니까 그쪽으로 레알 수비가 다 몰렸잖아요. 뒤에 더브라이너가 프리 상황이었어요. 더브라이너가 슈팅까지 했는데 지금 보시면 골대 바로 앞에 열려있는데 저거를 허공으로 더브라이너가 날리는 더브라이너답지 않은 마무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연장전으로 넘어갔고 연장전 들어가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뭐 짠물 수비를 통해서 승부차기까지 가져가면서 결국엔 4강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맨시티가 오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더라면 토트넘에게도 호재가 될 뻔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팀이 두 팀이나 4강에 오르면서 유럽 리그 랭킹 포인트에서 앞서가는 상황에서 맨시티가 만약에 4강에 올랐다면 우승까지 갈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인 포인트가 가능했거든요.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서두에 얘기해드린 대로 다음 시즌부터는 챔피언스리그가 36개 팀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그 확대된 기존 32개 팀 참가해서 4장의 티켓을 어떻게 주느냐. 먼저 2장은 다른 리그, 이제 유럽 주요 리그가 아닌 팀에게 부여를 하고 2장은 유럽 리그 랭킹 상위 1, 2위 리그에 추가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올 시즌 이제 하필이면 이탈리아 리그 팀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미 거의 1위를 맡아놨고요. 2위 독일, 3위 잉글랜드의 차이가 작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 독일 팀이 2개나 올라갔고 레버쿠젠이 또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잉글랜드의 웨스트햄을 2대0으로 이겼어요. 뭐 이 2차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점수 차이를 더 벌린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 이제 챔피언스리그뿐 아니라 유로파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리그까지 포함해서 이 랭킹이 매겨지는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잉글랜드, 독일 모두 3팀씩이 남아있긴 한데 대진상으로 봤을 때는 잉글랜드가 뒤집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이제 웨스트햄을 상대로 2대0으로 앞섰는데 웨스트햄이 뒤집고 리버풀이 아탈란타에게 3대0으로 뒤지는데 이거 뒤집고 지금 에스턴 빌라는 또 릴 상대로 뭐 2대1로 앞서고 있으니까 네, 좋은 경기를 한다면 아직 뭐 5위 팀에게 주어질 가능성은 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유로파리그 이제 8강 2차전이 내일 새벽에 열리잖아요. 네. 내일 새벽 4시에 있는데 웨스트햄은 레버쿠젠을 3대0으로 이겨야 되고 리버풀은 아탈란타를 4대0으로 이겨야 돼요. 뭐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되고 그럴 경우 토트넘이 현재 5위인데 5위는 굉장히 유력해요. 4위는 네. 지금 에스턴 빌라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그리고 5위를 지킬 가능성은 높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은 4위를 해야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
이 결과가 왜 아쉽냐면 토트넘의 잔여 일정이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잔여 일정 앞으로 이제 아스널 그리고 첼시 또 리버풀 번리 지나고 나면 또 맨시티를 상대해야 되는데 아스널과 이제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리그에 집중하고 체력적인 어떤 세이브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스널과 맨시티가 챔스 4강에 나란히 올라갔다면 바로 저 토트넘과 아스널의 맞대결 직후에 4강 1차전이 있으니까 네. 아스널 입장에서는 체력을 안배해야 되고 선수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맨시티와의 리그 우승 경쟁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리그 우승 경쟁 격차가 벌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챔스에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토트넘전보다는 챔스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하나만 나왔으니까 아스널도 토트넘과의 경기만 집중할 거고요. 맨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맨시티도 이제 저 시점에 됐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중간에 경기를 하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없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 저 때도 맨시티가 이제 챔스에서 살아남았었다면 챔스 경기를 중간중간 치르면서 더 피로했을 텐데 이제는 토트넘이 굉장히 불리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아스널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성공해서 투엘 감독이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모든 걸 쏟아내고 있죠. 예, 그 레알 마드리드와 만나게 됐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물론 현재 수비 라인의 조정 경기에서 밀려있긴 하지만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또 이적설도 있던 선수였던 만큼 좀 이번 준결승 1, 2차전에 좀 모습을 드러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남은 일정이 좀 쉽진 않아요. 4월 22일에 이제 바르셀로나와 엘 클라시코가 있고 또 만만치 않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원정 경기를 하고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결승에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흐름이나 전력에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만약 바이에른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결승에 오른다면 김민재 선수가 박지성,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인 선수로는 챔스 결승에 갈 수 있고 또 이강인 선수도 파리에서 또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 한국인 선수가 있는 팀들끼리 챔스 결승전이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올 시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챔피언스 리그의 최신 뉴스 소식도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